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냥 펴놓으시고 232페이지에 그 교재 보니까 과세표준 산출세계 계산글에서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표가 나와 있죠. 식이 그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을 제가 이렇게 쫙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봅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시면 양도세 계산 구조, 자 양도세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머리 글자를 땁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차장이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 계산,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과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시험에서 역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하면 자 차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느냐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 많은 곳에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되게 20대나 30대 초반에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차장하면 뭐가 연상되냐 물어보면 회사 부장님 차장님이 떠오른대요. 자 그 부장 아래 차장이.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묻고 있는데 꼭 끼어들어가지고 꼭 버스 이러면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막 그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는데요. 만약 마음속으로 나는 회사 지금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보면서 나는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신세대고 나는 버스가 떠올랐는데 버스 차장 이러면 이제 신세대입니다. 근데 나는 버스의 그 안내원 있죠? 옛날에 출발 오라이 하고 요금 받았던 버스 안내원이 그 차장이 어렴풋하게 떠오른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그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거고. 근데 나는 옛날에 버스 차장과 둘이서 직접적으로 얽힌 뭔가 개인적인 썸 탔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 썸까지 탔던 에피소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쉰세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자기가 판단하시고. 하여튼 여기서 차장은 어떤 차장이냐면 버스 차장입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상경해 가지고 지방에서 상경해서 도시에서 있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랫다운 처녀가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하게 돈이 좀 동생 학비 때문에 필요한데 자, 돈 좀 붙여줄 수 있냐. 그런데 돈은 없어요 지금. 자, 월급날은 멀고 돈은 없고 그럼 뭐를 하느냐. 가불을 합니다.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도숙세에서는 경리과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에브리바디요. 최대한 큰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나 딱 보세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가, 필, 차, 장, 소, 기, 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필창 소기과만 하면 아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러면 또 이러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냥 가필창 소기과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비용을 빼요. 가필 차 양도 차익을 구하고 차 장기 보유 공제액을 공제하면 소기 과죠.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기본 공제액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구한다는 거 아셨죠?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가필상 소기과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예전에 2006년도까지는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자, 뭘 적용했냐면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실지 취득한 가액 등을 빼서 실거래가로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법령상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령상의 용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는 여기를 봐야 된다니까.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했어요. 실지양도한가액을 적용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했다.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쌍방 동일균 적용 원칙입니다. 근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예를 들어서 자, 양도가액은 양도항시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쌍방 동일 적용 원칙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차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와 같이 하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원칙적으로 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땡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요. 이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추가한 가액 등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냐면 과세권자가 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실지거래가액이 실지양도한 가액과 취득한 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안 됩니다. 즉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불분명할 때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같은 지역에 나란히요. 아파트가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나란히 있어요. 그럴 때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얘는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얘는 1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근데 103호가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250만 원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럼 계약서 갖고 와봐라. 네가 실제 그렇게 거래해서 남 돈을 시켰는지.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뭐 계약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둥 이러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불분명하다. 자, 이럴 때는 추계 방법이라는 것으로 추계 방법으로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해서 추계 방법으로 추계 결정 경정해서 우리가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봅니다. 자, 추계 방법이라는 것은 추계 결정은 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순서, 추계 결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여러 번 시험에 물어봤는데요. 먼저 봅니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요. 자,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산의 양도일 듣기만 하셔도 돼요. 나중에 기본서로 하면 자세히 나오니까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이게 만약에 3개월 내에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이다. 자, 1억 1천 너도 적어도 1억 원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적용할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감정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은 또 듣기만 하세요.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역시 3개월 내에 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가액도 없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환산가액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 취득가액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때 환산가액을 적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24회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봤는데 환산가액은 취득할 당시에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이 실지 거래가액 등이 이것이 불분명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내가 얼마의 그 자산을 실지 취득했는지,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실거래가 우리가 신고하게 돼 있고, 실거래가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등기부에도 등재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거래 계약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실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은 다 전산화돼서 실거래가 과세하고 또 우리가 다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산화되기 전에, 또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기 전에, 자,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어떤 부동산 하나를 샀어요. 나한테 팔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저는 그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지방세과세 시가순액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어요. 판 사람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은 이번에 판 가격이 있죠? 근데 실지 취득한 가액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취득 당시 옛날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환산가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한번 보실래요? 자, 환산가액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그 계산 문제 풀려면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보세요. 환산가액은 이렇게 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있죠?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산정고시 되기 전에 그 옛날이어가지고 80년대여가지고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 무슨 얘기냐. 환산가액은 말하자면 실거래가를 기준시가로 환산한 그런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느 때 하느냐면, 이거는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느냐면요,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한다는 겁니다. 또는 국세과세 기준시가에 의해서, 자, 예외적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돼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확인이 안 되거나 계약서 등에서 장부 등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추계 방법으로 우리가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 이 적용 순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매매사라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환산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니까 어떻게 우리가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다 같이 해보려봐도요. 시작. 매, 감, 환, 기 순서로 우리가 추계 결정합니다. 매감한기. 자, 여러분, 외우는 거는 입에서 외우는 거는 머리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머리로 외우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면 그냥 생각이 안 나거나 까먹어요. 근데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튀어나와야죠. 제가 최근에 보면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아유, 미치겠어요. 이상하게 이게 뇌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었나, 이게.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날 때. 무슨 연예인이 딱 뭘 보다가 제 이름이 뭐였더라, 저 사람? 이름이었다. 연예인들, 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입에서 빙빙 돌면 생각이 안 나. 미치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와 관계된 어떤 원장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름이 세 글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가물가물 날 듯 하면서 안 나.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전화를 못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주소록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미치겠더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런데 제가 있죠. 고민하다가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분 이름이 갑자기 어떤 에피소드, 같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딱 떠오르면서 그 에피소드와 함께 딱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이름이 딱
번개처럼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까먹을까봐 잽석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전화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있잖아요. 또 한 달이었나 보름인가 지나는데요. 또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치겠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이 사람 이름이 또 불현듯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씩이나 이 사람 이름을 내가 그 사람 이름 왜 잃어먹었지? 아무개 원장인데 아무개 원장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몇 번씩 되뇌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제 이름이 확실하게 이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외울 때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항상 저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으로 뭐 헷갈려요. 그런데 입에서 툭 튀어나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항상 외워야지, 몸으로 외워야지, 몸으로 외워야죠. 네, 머리로 외우지 말고 자, 몸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요. 취계결정 일단 이해하셔야죠. 양도책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그래서 장부 등에 의해서 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될 때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한다? 취계 방법으로 취결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취결정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취결정한다. 소리를 왜 안 내? 다 같이 시작. 매, 감, 환, 기 순서로 취결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취계결정의 순서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취계결정의 순서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것도 시험에 이제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그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장부 등에서 불분명하다. 그럼 매감한 게 순서인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자, 어떻게 취득가액을 자, 결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순서로 취결정하냐 물어보면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취계결정합니다. 자, 근데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또 이번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양도가액을 취결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의 순서로 취결정합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자, 어떤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자, 요 환산가액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매, 감, 기의 순서로 취결정합니다. 요 환산가액이 자, 요거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당연하죠, 여러분. 이 환산가액은 제가 그랬어요, 아까. 이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옛날에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가액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왔냐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OX예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OX. X입니다.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면 기, 감, 매 순서인데 아니고 어떤 순서야 된다고? 매, 감, 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순서 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불분명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결정하냐고 이 순서 뒤바꿔 놓고 자, 묻는 문제도 나왔었고 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또 양도가액 분명할 때 그렇게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순서로 순차로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최근 같으면 자, 사회시험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환산가액은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취결정하는 경우에 환산가액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말이 꼬였다. 다시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환산가액은 자,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걸 반대로 바꿔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불분명하다.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고, 예?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불분명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어떻게 추계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환산가액은 어느 때만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지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32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 그 산출세 계산하는 거 우리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자,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법률에 나와 있고 소득세법 법률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4번처럼 하고 있습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어떻게 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세요. 매, 감, 환, 기에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머리 글자에 자, 매, 감, 환, 기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실지 거래액에 의한 양도차익.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지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자, 그럴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어떤 거냐? 실지 취득한 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은 어떤 거냐? 이것을 시험에서 이제 여러 번 예전에부터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를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단골로 나왔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예전 시험엔. 자,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 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말해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수익적 지출액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은 자, 그 자산 현상 유지요. 그 자산을 있는 그대로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유지 비용.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어떤 게 자, 수익적 지출액이냐? 대표적으로 외벽 도장 비용 같은 거예요. 페인트 같은 거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장 비용. 예.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은 얘기해요. 아, 페인트 딱 겉에 그 아파트 같은 것도 건물도 페인트 싹 칠하면 새 건물 같아 보이고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 아닌가 본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그러는데 여러분요, 원래 건물은 처음에 지었을 때 페인트 싹 칠해놨겠죠? 그 원래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원래예요. 그런데 얼룩지고 막 부식되고 그래서 벽이 막 좀 떨어지고 얼룩 생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은 깨끗하게 돼 있어야지. 그런데 페인트를 지저분하니까 칠한 거예요. 이거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원래 깨끗했어야 돼요, 벽은. 또 여기에 보면 뭐 방수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방수 비용. 자, 천정에 물이 새요. 건물 천정에서 물이 새. 예, 물이 새. 그러면 원래 여러분 천정은 물이 새는 게 원래 원래 형태예요? 아니면 물이 안 새는 게 원래 형태예요?
물이 안 새는 게 원래 형태지. 근데 물이 새니까 안 새도록 방수해. 그런 거는 유지 비용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여기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기본설태에서 배우고, 또 담의 일부가, 담이 있는데 담의 일부가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무너진 부분을 복구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 원래 담은 안 무너지고 정상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너졌으니까 수리해. 그런 것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역시 수익적 주력입니다. 또 도배장판 비용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배장판 원래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도배장판 새로 해요. 그럼 원래 상태대로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원래예요. 그죠? 지저분해졌으니까 원래 상태대로 도배장판 갈아. 그런 것들은 수익적 줄입니다. 또 전구 교체 비용. 여러분, 전구는 원래 처음에 딱 불을 켰을 때 딱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저 수명이 다 돼서. 그러니까 전구를 교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수익적 주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본적 주택은 발코니 확장하고 샤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원래 없던 건데 설치한 거잖아요. 방거실 원래 확장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 자 자본적 주택으로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적으로 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 서류는 아까 얘기했어요. 세금계산서 같은 거 잘 보관하셔야 한다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는 아까 얘기 드렸죠. 그 계약서,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또 그다음에 금융거래 자료, 송금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정받아요. 근데 아까 도배장판 비용, 방수 비용, 저 페인트칠한 도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백날 보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영수. 자, 그래서 어떤 게 자본주의 수익적 주력이냐. 그래서 수익적 주력은 결론적으로, 자, 수익적 주력은 결론적으로 요거 필요경비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보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자본적 주택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자, 필요경비에서 양도차익 구할 때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를 시험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에 걸쳐서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심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어떤 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필요경비가 어떤 건지 용어만 오늘은 익히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했어요. 구하면, 자, 여기 봅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하는데, 자,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잘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서술형으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 과정,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 또 이렇게 계산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옛날 10회, 11회, 12회 시험 같은 때는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순서를 막 뒤바꿔 놓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순서 바꿔놓고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은 서술형으로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 또 계산 문제로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필, 차, 장, 소지, 차, 기,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는지 관련한 얘기들이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해 주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국가적으로 좋은 거지, 사람들이 단기 보유하고 팔고 단기 보유하고 팔고 막 이러다 보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아서 사람들한테 장기 보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메리트도 없이, 자, 장기 보유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장기 보유해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건데,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서 장기 보유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 저기 봅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공제 취지요. 장기 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어떤 거냐.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공제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도 장식용이지 공제 취지를 바꿔서 안 나와.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결집 효과라는 게 생겨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결집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자 이런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왔지만 양도세는 이런 말들이 학자들이 양도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양도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기간 동안 이 자산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이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보유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보유기간 동안에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양도세예요. 양도세는 자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예요. 그러다 보면 보세요. 보유한이 길다 보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 결집 효과 때문에. 그래서 자 보유하는 동안에 많이 장기 보유하면 결집 효과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결집 효과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자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자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낸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자 더 낸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런 것을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 제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브라보콘 있죠? 여러분 콘 아이스크림 그 브라보콘의 가격이 15년 전에서 20년 사이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수강생분들 많은 곳에서 중구난방입니다. 뭐 어떤 분은 150원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400원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250원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중구난방인데 통설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답니다.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또 물어보면요 더 중구난방이에요. 더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수강생분은 2,000원이라고 하고 어떤 수강생분은 1,500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1,000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할인 마트에서 뭐 싸게 팔고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통설적 견해를 들어보면 한 1,500원 정도 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어요 지금? 대충 한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한 15년에서 20년 전 예전에 어떤 사람이 평당 어떤 토지를 10만 원 가격대의 토지를 샀어요. 그랬다가 지금 15년,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파는데 20만 원 가격대에 자, 요거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은요, 더블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옵니다, 세금이.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두 배밖에 안 뛰었어요. 여태까지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커지고 실질소득은 없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하여튼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통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그러면 233페이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을 봅니다. 장기 보유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자, 봅니다. 공제 대상이요. 동그라미 1번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이야. 자,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장기보증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보증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은 보여야 됩니다. 또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안 돼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싹 팔아? 이럴 때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또 비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있죠?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 토지는 자, 장경제 공제 적용해 주자고 자, 2014년도에 입법 예고까지 나왔다가 2013년도에 그러다가 결국 2013년도에 입법 예고까지 나왔다가 막판 국회 본회의 넘어가 상임위 넘어가 통과됐고 국회 본회의까지 가서 갑자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2014년 현재까지는 자,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되죠. 또 자, 비사업 토지는 배제됩니다. 또 동그라미 2번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자,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예요. 원조합원 입주권만을 말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을 한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런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자세히 배우고 오면 제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장애문제 대상은 여러분 봅니다. 요 장애문제 대상은 국내 우리나라에 소재해야 돼요. 국내 우리나라에 소재해야지. 여러분 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 공제 취지 아까 소개해드렸죠? 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대상은 아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공제 대상인데 근데 공제 대상 아닌 것을 제가 또 특별히 공제 대상인 것 설명드리고 공제 대상 아닌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국내 소재해야 돼요. 국내 소재해야 되고 국내 소재해야 되고 왜 소재하는 자산은 장기공제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재하는 자산만 되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 국내산 아닌 건데 아이고 잘못 썼네. 국외 소재하는 자산은 국외 소재 자산은 장기공제 안 해줍니다. 아 이거 국내라고 써놨네. 제가 국외 소재하는 자산 장기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수십 번씩 얘기드릴 것들이에요. 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공제 받을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건물 3년 이상 보여야 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지 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기 공제 대상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 토지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면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등을 얘기하는데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고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장기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장기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장기공제 대상 아닌 거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은 장기공제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돼야지 토지건물,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건물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안 해줘요. 또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공제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또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공제 대상을 배제합니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상 아닌 거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장기공제 공제를 해주느냐? 장기공제는 가필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금액 거기 보세요. 장기공제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줘요.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주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경우 외의 자산, 1세대 1주택 외 일반적인 경우 자산의 경우는 10%부터 30%까지 보유연수에다 3%씩 적용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공제율을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공제 공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가액이 만약에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4억 원인 어떤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인데 요게 3년 보유했습니다. 3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3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얼마가 공제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제하는? 먼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하고 필요경비 전체가 4억이라고 하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는데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여기 봅니다. 보유기한별로 공제를 적용하는데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연수에다가 이제 공제율 3%씩 적용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3년 보유했다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 원래 3, 3은 구해야 되는데 9%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10%부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자, 3, 5, 15 보유연수에다가 3% 적용해서 3, 5, 15, 15%예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15%예요. 자, 이래서 1억에 자 15%를 곱해요. 그러면 장기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예? 1억에 15%는 얼마예요? 1억에 15%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500만 원이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1억에서 자, 장기보유공제액 자 1,500만 원을 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라고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8,500만 원이잖아요.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계산 사례는 연습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장기공제는 자,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0%부터 30%까지 해서 자, 보유연수에 3% 적용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취지라는 것만. 오늘은 뭐만 알면 되냐면 장기보유통제 공제 취지요. 왜 장기공제를 인정해 주느냐. 장기보유통제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장기보유통제라는 거. 얘 위치를 알아두세요. 계산 구조 속에서 얘가 어디 장기공제 공제가 어디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공제 대상자를과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공제 대상은 자,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의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안 해줘요. 또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배제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공제를 받고 양도소득 이제 기본공제를 봅니다. 공제 대상이요.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요,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단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합니다. 뭐만 아니면 공제해주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수십 번 듣게 될 얘기인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딱 깔아줍니다. 예? 그래서 뭐 비사업용 토지 있죠? 아까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등기만 됐다 그러면. 또 장기공제는 아까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이라든가 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돼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 또 장기공제는 아까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토지 건물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3년 미만 보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공제 대상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자, 거기다가 기본공제, 공제 대상 자,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이 자, 이거예요. 자산의 종류나 자산의 양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양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뭐만 배제된다고요? 미등기만 배제된다. 미등기는 배제예요. 미등기만 아니면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관계없이인데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자, 뭐다? 싹 다 깔아줍니다.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자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비사업용 토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시험에서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자,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모두 공제 배제된다. X입니다. 네. 자, 뭐만 배제되냐? 미등기 양도했을 때만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공제 금액
어떤 건지 자세히 이 의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공제금액, 부동산 등과 식 등의 소득금액별로 이 소득금액별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사례로 자세히 배웁니다. 구분된 양도소득금 합계에서 각각 연 250만 원씩 1년에 250만 원씩 원칙적으로 공제해요. 이 소득금액별로 부동산 등과 나머지 주식 등 그러니까 주식과 나머지 부동산 등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건지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 배우기는 너무 좀 그렇고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냥 250만 원 소득금액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 대상을 오늘은 장기부문제 공제액 아재 공제율 정확히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 기본공제 소득금액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그 자세한 의미는 몰라도 돼요. 공제 대상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부문제 공제 대상인 거 아닌 거. 또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뭐라고요? 자산 종류 부기간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준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여기를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부문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돼요. 이쪽에 자 한번 살짝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 문제 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 토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예요. 자 근데 양도가액이 만약에 양도가액이 요게 5억 원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여러분요 4억 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배울 건데 다시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 계산 구조의 의미. 자, 가필상 소기과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양도차익 1억이죠? 예? 양도차익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 가필, 차, 장, 소, 기, 과잖아요. 자, 그랬을 때 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자, 양도차익이 1억 원이에요. 자, 양도가에서 평균 빼서 양도차익 1억 원이야. 그러면, 자,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이면 장유재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보세요.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양도소득금액 1억이죠? 빼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양도차익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그 말은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뭐한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부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다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공제, 기본공제, 공제 취지와 대상만 인 것과 아닌 것만 잘 오늘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표 결정됐어요. 이제 가필, 차장, 소, 기, 과에서 구했어요. 곱하기 뭡니까?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자, 세율을 봅니다. 양도세 표준 세율을 보니까 여러분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것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요.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에서 38% 과표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건 좀 이따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되고요. 자, 오늘은 뭐 세율 정확히 이번 순환에서 모르셔도 돼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최고 세율 적용돼요. 70%요. 자,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였을 때 40%, 이게 2014년 개정세법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이제 50% 부동산에 관한 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여러분 아직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는 좀 아시고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여기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법 공부한다고 누가 주택을 흔히 거래를 많이 하겠죠.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그 다음에 얘네들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있죠? 조합원 입주권. 자,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요. 자, 다른데.
일단은 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있죠.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최고 세율 정도예요. 양도세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고 세율 정도 되는데 몇 프로 정도 된다? 70% 정도예요.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자, 토지 건물하고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물론 이 건물에서 잠깐 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서 주택도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은 여기 따로 적용돼요.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입주권은 제외하고 자 이거 봅니다. 입주권은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토지에서 여기 토지에서 근데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여러분요 비사업 토지도 포함입니다. 비사업 토지도 자 요번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자,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습니다. 자, 어떤 간에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미등기는 70인데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원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여기 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게 자 50%예요. 근데 양도세 세율이 근데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러면 40% 양도세 세율이 정도예요.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거.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 크기에 따라서 6%부터 38%까지 과표권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된다는 것만 비교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세법도 공부한다고 또 누가 뭐 물어보니까 주택과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잘 봅니다. 얘네들은 자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양도하면 당연히 70%입니다. 최고 세율 정도예요.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원에 따라 다른데 자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2013년도까지는 이것이 50%였었어요. 다른 것 그것과 토지 건물과 똑같이. 그런데 2014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몇 프로냐면 40% 세율이 정도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작년 2013년까지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도 40%였는데 이제는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이게 6%부터 38%까지 적용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예전에는 지금도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교수님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 수업하는데 자 수업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오시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구나. 자 수업하는데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제가요 집이 세 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몇 프로가 막 이렇게 무겁게 막 세율이 막 높은 건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요 아직도 뉴스를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러분 이 주택에서요 다주택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옛날에는 1세대 2주택 3주택자 중과세 했었지만 중과세율이 폐지돼서 1세대 다주택자도 일반적인 주택과 똑같습니다. 1세대 100주택자가 그중에 주택을 양도하든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든 자 똑같이 자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또 보유기한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1세대 100주택자도 그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자 미등기면 70이고 등기됐는데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40%고 1년 이상만 보유 양도하면 6에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이 흔히 주택 거래가 많잖아요. 주택을 물어볼 때 그래도 대답을 하셔야지. 미등기 양도는 70이고 등기됐다. 자 얼마큼 보유하고 파는데 그런데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몇 프로? 40%고 1년 6개월 보유하고 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중과세가 아니라 1년 6개월만 보유하면 뭐라고요? 6에 38%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몰라셔도 돼요. 자 지금 이제 기타 자산은 좌우당간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직은 기타 자산은 몰라도 되고 요 정도 한번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세율 한번 보시고 특히 잘 모르겠으면 주택에 대한 거 입주권에 대한 것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234페이지 자 양도세는 어떻게 자, 낼 것이냐. 신고납부하는 선생님인데 이 납세 절차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 필기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